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사실 오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내용이라 혼자서 적을지 말지 고민 많았어요. 숨기고 싶은 내용이지만 저처럼 혹시나 당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막장 시댁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재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주변에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라며 둘째인 남자가 좋고 여인의 시댁은 필수라는 많은 말들을 듣곤 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제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냥 난 남편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다른 게 다 무슨 상관이냐며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전반적인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던지라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여유 있는 편이었고 남편도 입시 수학 강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이어지게 된 저희는 서로 첫눈에 반해서 바로 미래를 약속하고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남 중 둘째로 결혼한 형이 있었고 나중에 듣기로는 결혼할 때부터 아주버님네와 저희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프리랜서로 수입이 높았던 저희와는 달리 아주버님은 그냥 일반 회사 직장인이셨고 형님은 작은 회사 격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을 지켜보니 아주버님은 남편과 성격도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쓴 돈을 모두 꼼꼼히 적고 낭비를 줄여서 악자까지 돈을 모으는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호탕하신 성격만큼 돈도 호탕하게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돈을 펑펑 쓰는 아주버님네 부부를 보고 따로 모아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명절이나 주말마다 함께 시댁에 모일 때면 아주버님 입에서는 항상 투자나 명품,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곤 했죠. 재수씨 그거 알아요? 이놈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지독한 놈이었어요. 어릴 때 친구한테 500원 빌려줘도 어디 수첩 같은 곳에 적어두고 갚아야 할 날짜까지도 적어줬던 놈이에요. 얼마나 꼼꼼한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기당해서 재수씨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말씀 안 해주셔도 잘 알고 있어요. 가끔 저렇게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될 텐데 말이에요. 재수씨는 요새 투자나 이런 거 해요? 요새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조금씩만 해요.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큰 돈을 만집할 때는 안 되는지 간이 떨려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할 사람이 하나 봐요. 아주버님은 하고 계세요? 그럼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큰 돈 한번 만져보고 죽어야죠. 저희는 인생 한번 살 거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의예요. 재수씨도 너무 아끼지 말고 이것저것 비싼 거 사서 한번 써보거나 큰 돈을 투자를 한번 해봐요. 그럼 사람이 눈도 높아지고 보는 눈도 생길걸요?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막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나중에 살 때 같이 골라주세요. 정말 아주버님은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시는 건지 형님과 함께 명절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가방을 사서 오곤 했고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바쁘게 자랑을 하곤 했어요. 신상을 샀다나 뭐라나 백화점 VIP가 됐다나 뭐라나 형님이 가방을 자랑하고 있으면 아주버님은 지갑이나 시계 벨트를 자랑했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이쁘다 그래. 우리 장남 잘 샀네. 우리 큰며느리도 참 잘 어울린다. 장남이 이렇게 빛나고 보기 좋아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항상 장단을 맞춰주셨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은 장남을 유독 많이 아끼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종종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어머님의 관심이 모두 아주버님에게 가 있으니 덜 부담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운하다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SNS를 구경하던 때였어요. 누워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 형님 SNS에 또 비싼 명품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명품으로 도배를 해놓곤 했지만 그날 구매한 가방은 엄청 비싸기로 유명한 가방이었죠. 오빠, 이거 봤어? 형님이 또 가방 샀나 봐. 이거 엄청 비싼 건데 한 1,000원 넘을걸? 아,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주버님 말대로 투자 성공했나? 예슬이도 상황 알잖아. 형네 그럴 상황 아닌 거. 오늘 엄마랑 전화하면서 엄마한테 대충 들어보니 저럴 여유는 없는 것 같던데. 딸도 있고 둘째 계획도 있다면서 저렇게 명품 도배하는 게 좋게는 안 보이네. 그래? 여유가 많이 없으시대? 왜? 어떤데? 그런 거 티는 안 나던데? 누가 SNS에 나 힘들다고 그러려. 인터넷만 보면 돈 많고 행복한 사람 투성이잖아. 들어보니 생활비도 없어서 허덕인다던데 애기 유치원도 반일락 말락이라고. 그게 말이 돼. 명품 사느라고 애기 거 못 사주고 하는 게 내 사식선에서 말이 안 돼. 내 가방 포기하더라도 애 유치원은 보내야지. 원래 형이 어렸을 때부터 철이 많이 없었어. 딱 고등학교에서 20살 정도 그때쯤부터 그랬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어야 했고 가장 좋은 시계를 차고 있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명품 사버리고 카드값이 몇천 나오는 거 엄마 아빠가 장남이라고 하면서 그거 다 갚아주셨어. 이제라도 얼른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돈 씀씀이 큰 게 습관이 됐나 봐. 그게 안 되나 보네. 그랬어. 어머님 아버님도 대단하시다. 그걸 다 갚아주시고. 본인들은 먹을 건 못 입고 입을 건 못 사 입으면서 해준 거지. 예슬이도 알잖아. 장남 너무 많이 아끼시는 거. 나는 그냥 뒤에서 상황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이었어. 내가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아끼고 하는 거 다 형처럼 안 살고 싶어서야. 내 형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 형수님도 처음 오실 땐 수수하고 단출하게 입으시고 그러셨는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하더라고. 둘이 잘 만난 거지 뭐. 우리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님은 돈 씀씀이가 컸다고 했고 그런 아주버님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씀 없이 모두 받아주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 보고 자랐던 제 남편은 경제관념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하고 항상 악착같이 돈을 아꼈던 기억밖에는 없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가정도 있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받지 못했는데 3톤 정도가 더 와 있어서 저는 급한 일인가 싶어서 허겁지겁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형님,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요새도 아버지 사업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사모님은 계속 수학 강사하고? 네네, 똑같아요. 별다른 일 없어요. 형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어휴, 나는 말도 못해. 갑자기 회사에서 인원 감축한다면서 나를 잘랐지 뭐야?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집에서 쉰 지 조금 됐어. 아이고, 정말로? 몰랐네요. 그럼 바로 다른 회사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워낙 물가도 많이 올라서 맞벌이 안 하고는 힘들겠더라고요. 아니, 좀 쉬려고.
남편도 좀 쉬라고 하고 일하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뭐. 아, 내가 전화한 건 별게 아니고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이요? 얼마요? 많지는 않아. 몇백 정도. 아, 빌려드릴 수는 있는데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그냥 어디 좀 넣어놨거든. 혹시 몰라서 연락해봤어. 빌려준다니 고마워. 나 믿지? 돈 금방 갚을 능력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명품백들 많은 거 봤잖아. 아, 네네. 알겠어요, 형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고마워, 동서. 가족 좋은 게 이런 거지. 내가 딱 한 주만 쓰고 바로 붙여줄게. 고마워. 저에게 형님께서 돈을 부탁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 가족끼리 처음으로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돈을 빌려드리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말은 했고, 일주일만 쓴다고 했다고 말을 전했고요. 남편도 아무리 형이 여유가 없어도 다른 소리 하겠냐며 알겠다고 말도 해주었어요. 끔찍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많이 챙기는 듯 싶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급할 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주버님 내가 바로 갚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갚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깔끔하게 약속은 무시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약속한 날짜는 지났는데 SNS에는 명품을 사고 좋은 독채 펜션으로 놀러가는 사진들. 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놀러가고 했던 걸까요? 사실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기도 싫었고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남편과 저는 한 달 정도 더 기다리기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불편해도 받을 건 받아야 했으니까요. 형님,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SNS에서 봤어요. 네, 예. 혹시 저번에 빌려드린 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도 갑자기 급하게 나갈 곳이 생겨서요. 아, 동서 맞구나. 좋다라고. 동서,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날짜라도 알면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나갈 돈이 많아서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알아서 금방 준다니까. 나 못 믿니? 줄게. 나에게 울어서 먼저 들어가. 그렇게 형님은 전화에서도 언제 갚는다고는 절대 말하시지 않더군요. 이 사람들이 갚을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주긴 줄 것 같다고 형수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연까지 끊으시겠냐며 저를 위로해줬고 저와 남편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갚을게 하다가 결국 돈은 3, 4개월 정도 뒤에야 들어왔어요. 돈을 안 갚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죄인이 된다더니 딱 그 꼴이었지 뭐예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소액으로 종종 저희에게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갚는 날을 정확하게 지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갚긴 갚았었고 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고 가족이 부탁하는 거였기에 저희는 종종 빌려주곤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도 아주버님네는 계속 힘들게 허덕였는지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는 저희에게 눈치를 주시더군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예술아. 혹시 우리 장남네 이야기 들었니?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시다고 하시던가요? 저는 따로 들은 게 없어서요. 들어보니, 아유, 정말. 뭘 투자한 돈을 날리고 어쩌고, 애 교육비가 어쩌고 난리도 아니더구나. 너희에게 따로 도와달라고 전화는 안 왔어? 네, 온 건 없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러셨대요.
너네는 알아서 형이 연락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돈도 붙여주기도 하고 해야지. 안 도와주고 뭐하니? 눈치가 없는 건지 원. 몇 번 빌려드렸어요, 어머님. 못 들으셨나 봐요. 돈 때문에 전화 자주 오셨고 돈도 오고 가고 했어요. 필요하면 연락 주시겠죠. 아무튼 좀 도와줘라. 장남이 잘 돼야 된다, 무조건. 집안이 그래야 서는 거야. 이번에도 아주버님네는 돈을 날린 것 같더군요. 대체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은다는 걸까요? 계속 돈을 날리면서도 명품을 사대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실적 상황을 보니 형님은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도 일을 쉬고 있는 것 같았고 아주버님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스트레스였어요. 난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한 것뿐인데 왜 아주버님네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날렸는데 왜 알아서 내가 돈을 주면서 도와줘야 하는지, 그걸 왜 또 시어머니는 전화 와서 눈치를 주는지, 이런저런 생각에 점점 짜증나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엄청 노력하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돈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남편이 돈을 갚는 날도 지키지 않는 형네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것도 가족이라고 많이 신경 쓰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형님이나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어차피 빌려줘도 빌려주지 않아도 욕먹는 거 그냥 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모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형님께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전화도 피하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쎄하니 직접 얼굴 보고 말하기로 했나 봐요. 동서, 전화가 잘 안 되더라. 요새 바쁜가? 네, 뭐 이래저래. 남편도 너무 바쁘고요. 나 이번에 돈 좀 빌려줘야겠어. 근데 저번보다 조금 더 크긴 해. 액수가? 몇 천 정도 되려나. 만화의 곳이 급하게 생겨서 그래. 좀 부탁할게. 금액이랑 문자로 다 보내둘게. 네, 몇 천이요. 형님, 그렇게는 저도 힘들어요. 아마 그 정도는 남편도 안 된다 할 것 같고 크지 않은 금액이라 빌려들었던 건데 죄송해요. 동서, 흑힌다. 우리가 뭐 사기꾼들이야? 못 갚을까 봐 그래.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자존심 상해도 말하는 건데 정말 옹졸하고 치사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돈 갚으시는 거 자꾸 늦게 주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큰 돈이 몇 달 미뤄지게 되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동서가 여유가 없어?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쳐? 동서는 여유 있고 모아둔 돈 많은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굴기야? 이번은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점점 선을 넘으려는 형님을 그날 그렇게 바로 거절했어요. 돈을 계속 빌려주니 우습게 본 건지 몇 천까지도 쉽게 말하는 형님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죄송하다고 말하니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았고요. 그날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를 마무리할 때까지 형님은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고 아이와 아주버님한테 짜증을 엄청 내더라고요.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겠죠.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모든 일을 전하니 남편은 평소처럼 모두 다 잘했다고 해주면서 몇 천은 본인도 힘들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항상 제 편인 남편이 고마웠어요. 다만 갑자기 걱정이 든 건 시어머니였어요. 또 전화 와서 뭐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슬아, 내가 첫째한테 다 들었는데 그렇게 묵혀둔 돈 빌려주는 게 힘드니 빌려주기가 싫은 거 아니고? 정말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는구나. 어머님, 왜세요?
여태까지 힘들다 하셨을 때 다 도와드렸어요. 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고 이번엔 X 갖고서 저희도 무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너 형계사 이간질 한다며. 뒤에서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꼬드긴다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장남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제가 언제 이간질을 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어머님, 형님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 순간 옆에 형님도 있었는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말하더군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못 써.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왜 그 돈을 못 빌려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어머니께 들어보니 동서네 어머니 아파트 가지고 계시다며? 여유도 있잖아 다들. 노후 준비 다 되셨으니 챙길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으로 아파트 하나 엄마 명의로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파트 있는 거랑 돈을 몇 천 빌려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돈이 남아나지 않는 게 맞죠? 돈을 몇 번을 빌려줘도 다 명품을 써버리시잖아요. 요새 초등학생도 용돈 기입작 쓰면서 아껴 써요.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돈 없고 능력 없는 본인들을 탓하셔야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돈을 안 빌려주는 사람이 문제라는 건 처음 듣는 말이네요. 뭐? 동서 말 다 했어? 동서가 그렇게 심보를 못되게 쓰니까 아이가 안 생기지. 안 그래? 심보를 좀 곱게 써. 이것 봐. 안 생기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네. 제가 임신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말 다 못했다. 돈 빌려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참지 못했는지 전화를 바꿔받아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돈 주지 말라고 했고요. 저희는 최선 다했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안 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영 끊자는 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참고 살아왔지만 예슬이는 그럴 이유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한테 어떻게 하실지 눈에 뻔히 보여서 참을 수가 없네요. 형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해보세요. 형하고는 더 이상 형제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은 화난 얼굴로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미안할 내용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형님은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꿰어서 저에게 전화를 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살아온 저희 엄마 아파트를 둘먹이질 않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저희 부부에 대한 모욕 정말 상처가 많이 되고 화도 많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영 끊을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더군요.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 20살 때부터 형 때문에 피해를 본 게 많다고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다고 해요. 어차피 빌려줘봤자 명품 가방이나 하나 더 늘리는 거라고도 했고요. 너무 무리한 도움을 요청하고 받기는 게 없는 형님네와 저희는 연을 끊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께는 사실대로 잘 설명을 드리고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남네를 유독 아끼셨던 분이라 저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듯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도 시간이 필요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뒤에서 조용히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지병이 있던 저희 엄마가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는데요. 심장이 쪼이는 느낌이 종종 든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곤 했었는데 그날도 심장이 쪼이는 느낌이 들어서 119에 직접 전화를 하시고는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몇 번이나 병원에 되묻기도 했고 아니라고 울부짖기도 했지만 정말 맞더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흔들리던 저를 강하게 붙잡은 저희 엄마가 이제는 아빠 곁으로 가셨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빠가 너무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기도 했고요. 왜 그 순간 엄마 옆에 내가 없었을까? 엄마가 가보고 싶다던 식당을 왜 한 번 모시고 가지 못했을까? 엄마가 가고 싶다던 외국 여행을 왜 한 번 시켜드리지 못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봐도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남편은 옆에서 저와 함께 슬퍼했고 제가 해야 하는 모든 일도 다 알아서 처리해 주더라고요. 정말 내 편인 것 같이 정말 고마웠어요. 울다가 지쳐 잠들고 손님과 인사하고 그러다 보니 익숙한 얼굴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더군요. 바로 아주버님네와 시어머니였어요. 왜 왔는지 순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화낼 힘도 여기까지 왜 왔냐고 말할 힘도 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들도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 용서를 빌고 싶나 보다, 깨달았나 보다 하면서 저에게 달래주며 말해주더군요. 아이고 예슬아, 힘들겠구나. 아,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사돈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다니 할 말이 없구나. 잘 이겨내렴. 옆에 있을 테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해주셔서요. 동서, 잘 지냈어?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우리가 다시 볼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우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네. 아주버님도 형님도 감사해요. 시어머니,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은 가족이라며 장례식에 찾아와 주었던 거였고 아무리 미우고 싸우고 그랬어도 고마운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연을 끊었는데도 제 마음을 신경 써주고 장례식장까지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해서요. 그런 모습에 저는 형님이 욱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머리로 노력도 했어요. 그렇게 한쪽에서 시댁 식구들은 밥을 다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나한테 모진 말을 했던 게 많이 미안했나 보다, 마음에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는 저도 따라 나섰죠. 동서, 마음이 안 좋겠다. 지금 동서 마음이 어떨지 가늠도 안 되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돈 들려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말이야.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동서가 이해해. 사과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이게 다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정신이 제가 없어서요. 그래, 그렇겠지. 그것도 이해해. 동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 엄청 고민이 많았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사모님은 또 어떻게 배워야 할지, 동산에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만큼 우리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네. 하실 말씀이라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도 급해서 말해. 아버지 보험금으로 어머니께서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다고 했잖아. 어머니 명의로. 네. 근데 그게 왜요? 그거 혹시 우리가 잠깐 살면 안 될까? 우리가 투자를 좀 잘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겨서 말이야. 어차피 빈집이고 하니 우리가 잠시 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는 괜찮아도 내게는 어떡해. 길바닥에서 키울 순 없잖아. 지금 유치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형님. 전화를 할 얘기는 아니잖아. 가신 분은 이제 가신 분이고 집이 하나 남는 거니 서로 돕고 살면 되는 거지. 애 아빠한테도 말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지역도 대충 어딘지 알고 있고 문제될 건 없어 보여. 오히려 신도시 쪽이던데 우리야 좋지. 상부상자 아니겠어? 그냥 도서만 조금 마음 예쁘게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와서는 지금 엄마 집 얘기를 꺼내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는지 잠깐 산다는 뻔뻔한 부탁 아닌 부탁도 하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환한 얼굴로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오는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무슨 일인지 놀라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 나가세요. 저는 다들 반성하고 장례식장에 왔구나.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심은 있구나 싶었는데 자, 끝까지 이 거지 근성은 바뀌지가 않나 보네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저희 엄마 아파트 명의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 와중에 그 집 들어가서 살라고 말하셨어요. 힘들겠다면서요. 어떤 마음일지 가늠도 안 된다면서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요. 어디 사람들이 이래요? 남보다 못하네요. 재수씨, 너무 화내지 말고 들어요. 그냥 안타깝다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온 것뿐이었어요. 집이 비어있다고 하니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건 진심이니 오해하지 말아요. 지고 앉아있네요. 아, 다 나가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이거 들으시면 화가 나서 귀천 떠드실 것 같아요. 빈소에서 큰 소리 내기 싫고요. 그냥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은 계속 저희랑 영 끊으면 될 것 같고 어머님도 저에게 더 이상 며느리돌이 기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예뻐하는 장남 데리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래요. 동서, 다 알겠는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서로 돕고 살자고 했잖아. 뭐가 문제야? 어머니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잖아. 장남이 잘 돼 집이 잘 되는 거라고. 마음 예쁘게 쓰지 그래. 그럼 없던 복도 돌아온대. 소금 뿌리기 전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희는 최선 다했고 도와드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영 끊어야 저한테도 복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어디서 형님이래요. 영 끊고 나서는 남남이었죠. 아줌마 나가세요. 아주머니 그냥 이 일로 제발 나가주세요. 형, 그리고 형수님, 그리고 엄마, 정말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 와중에 장모님 집 탐내셨어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가족들이란 게 창피해 죽을 것 같아요. 집사람 말대로 나봐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장례식장에서 나갔고 저와 남편은 멍한 상태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지 사돈 장례식장에 와서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못을 박았고 강한 저와 남편의 입장에 형님과 아주버님도 별 말은 못하더군요. 이제 시댁 식구에게 1%의 미련도 없다고 남편은 말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기에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만 잘 살자고 또 한 번 다짐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지났고 저도 슬픔에 무뎌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지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챙겨드리고 있었고 형님네와는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엄마가 사시던 아파트는 제 명의로 바뀌었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오더군요. 여보세요? 301호에서 집주인분 맞으시죠? 여기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몇 번이고 인터폰을 했는데 받지도 않으셔서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빈집이라 인터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엄마 돌아가시고는 아무도 안 살고 있어서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민원이 장난
아무도 안 살고 계신 거 맞아요? 네. 지금 아무도 안 사는데 이상하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한번 집에 가볼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무슨 일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때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반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 집은 제가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딱 한 번 들어가 본 거 말고는 그 뒤로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 층간소음은 무조건 위에서 나는 게 아니고 양 옆에 집에서도 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는 남편과 함께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데도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쪽에서 인사해줬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운전 조심하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301호로 올라가 엄마가 쓰시던 비밀번호를 치니 자꾸 에러가 뜨더군요. 그러고 보니 도어락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거 도어락 여보가 바꿨어? 원래 검정색이었잖아. 아니, 난 따로 들린 적도 없는데 뭐지? 뭐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저는 계속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말 이곳에 사람이 살 것 같은 예감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두드렸을까요? 그러자 안에서도 못 견디게 시끄러웠는지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본 순간 저는 소름이 목 끝까지 돋았어요. 바로 형님네였습니다. 형님, 아니 어떻게 여기... 어머 등사, 여긴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안에 저거 짐들인데 뭐예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예전에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셔서 주소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해두고는 아주버님네에게 주소를 말해준 거였어요. 쫓겨날 위기에 처해서 갈 데가 없어진 형님과 아주버님네는 시어머니 말대로 그곳으로 들어오게 된 거였고요. 아기가 자꾸 뛰니 밑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게 맞이나 되나요? 이건 범죄였어요. 나가세요. 지금 미치셨어요? 이거 주거 침입이에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이제. 내가 그때 잠깐 산다고 말했다는 동서. 짐 다 넣었는데 또 번거롭다 어떻게 나가? 그리고 우리 두자 어쩌고 사기당해서 지금 갈 데도 없고. 그때 장례식장에서 좋게 말해서 다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2년만 살게. 2년만 있으면 그 투대금에 다시 회수할 수 있대. 무조건 이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순간 저는 형님의 따귀를 때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본인만 생각할 수 있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거든요.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냐고요. 사람이세요. 진짜 기도 안 차서. 지금 바로 경찰 부를게요. 아니, 그리고 저희 엄마 짐들을, 엄마 물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엄마 냄새 맡고 싶어서 다 치우지도 않았는데. 형우수님,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건 범죄야. 제가 경찰을 부르는 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서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다 부수기 시작했고 그 순간 동안 방 한켠에 놓여있는 저희 엄마의 짐들도 발견했어요. 그걸 보자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형과 몸싸움을 시작했죠. 모든 건 다 엉망이 되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도 잘 쉬어지지 않더군요. 공황장애가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찰이 와서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말하길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합의로 금방 이어지지만 형님네가 저희 엄마 집에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던 부분은 주거 침입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도착을 하시더니
저희 앞에서 또 장난편을 들더라고요. 예스라. 지금 너 경찰 부른 거니? 네. 불법으로 주거 침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잠례실에서 절대 이 집 살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소까지 알려줘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드세요? 저희랑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그거 불법이지 뭐예요?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니? 그래도 네 남편 형 아니냐? 평생 산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2년 정도 지낸다게 알려줬다. 그게 뭐가 문제냐? 장남인데. 아이고, 그거 하나를 배려를 못하고 못되게 구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사람 엄마 냄새 맡고 싶다고 엄마 짐도 그대로 다 뒀던 사람이에요. 엄마 손길 닿았을까봐 아무것도 못 만지겠다고 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엄마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가족이라는 게 소름이 끼쳐요. 보험도 해지할 예정이고 용돈도 이제 따로 받으실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부족함 없이 잘 챙겨드렸었죠.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다들 경찰분들 따라가시고 예슬이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세요. 잘못한 걸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너 말 다 했니? 갑자기 왜 그러니? 엄마와 아들이 어떻게 연을 끊을 수 있어? 내가 조금 심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마. 그래, 토의 없이 집에 들어가게 한 거. 예슬이한테도 미안하구나. 근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였단다. 그래도 웃어. 미안해. 용돈이라 그런 거 없으면 어머님이 어떻게 생활을 해. 보험도 그렇고. 한 번만 잘 생각해줘. 갑자기 다 끊어버리면 다 힘들어. 이제 저희 이사 가고 핸드폰 번호도 다 바꿀 테니 둘째 아들은 죽은 치세요. 그렇게 모든 시댁 식구들과 저희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찰에 이끌려서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희는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긴 싸움 끝에 결론은 아주버님 내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희는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까지 넷이서 단칸방에 산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그 아이는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탓이겠죠. 저는 계속해서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학원을 옮겨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시댁에 말한 대로 이사도 가고 번호도 바꿔서 시댁 식구들이 아예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상식선으로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옆에서 남편이 잘 위로해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저희에게 기쁜 일도 생겼는데 바로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만큼 너무 소중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예쁜 아이를 품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해지는 날씨만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